음,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산재보험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죠? 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저께 이제 근로자성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사업장에 대해서 볼 차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업이 어려워요. 다른 거는 그냥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라 짚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한번 간단히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이건 어저께 봤던 화면이죠. 근로자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할 일은 너무 지겹게도 법조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적용 범위를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어저께 우리 봤었죠. 아마 숙제도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죠?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찾아보는 과정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냥 사업,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산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다 적용되는데 사업장 기준으로 봤을 때 예외적으로 몇 개 안 된다. 이 개념만 갖고 가면 챕터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용어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가해 당연 적용이다. 사업주가 나 산재보험료 안 내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 사업을 시작한 이상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용된다. 그게 바로 당연 적용이고, 우리가 그 이제 근로자성 하면서 임의 가입 대상자, 그래서 무슨 특례, 특고 종사자 특례 이런 거를 배웠죠. 당연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임의인 거예요. 임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래는 적용 안 되는데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해줄게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도 임의 적용 사업장이 있어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 적용이라는 거는 원래 당연 사업장인데 자격이 변동돼서 임의 사업장으로 된 경우가 또 있어요. 그 경우에는 기존에 당연 적용 받으셨으면은 지금 좀 변동돼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 당연 적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 보험 신청도 안 하고 심지어 보험료도 한 푼도 납부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대답할 할 수 있어? 모르겠어?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왜요라고 우리 항상 물어보잖아요. 왜 보호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재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산재법 1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근로자 보호구나. 제일 시급한 건 근로자 보호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업주가 산재를 가입했건 안 가입했건 당연 적응 사업장이면 일단은 먼저 처리를 해준다. 그런데 뒤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사업주는요? 사업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장의 사업주는? 미니 보호를 내야겠지. 맞아요. 또 벌금? 비슷합니다. 그럼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페널티가 없다면 누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를 할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이런 걸로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 저희 사업장에 누가 다쳤는데 어떡하죠? 사업주가 전화가 오는 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선제 처리는 해주겠지만 저희 사업장에 뭐 벌금 맞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 적용 사업장은 이제 우리가 실무함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전화 오면 당연히 적용되시고 보험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질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 이걸 우리가 숙제로 하기로 했고. 그죠? 이 삭제된 거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역사가 녹아 있는 거예요. 숙제를 혹시 하신 분 아직 못했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잠깐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법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법이라는 게 큰 사회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만 트렌드가 있는 게 아니라 법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회의 시대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혹은 뭐 국회에서 혹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마다의 이슈가 있고 그 이슈들이 얼만큼 공감을 얻고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법도 당연히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고 종사자, 뭐 특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를 더 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삭제된 것도 그와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는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어야만 적용이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0.7명이 될 수도 있나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계산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김혜준 선수는. 그 계산하는 법도 잠깐 한번 봅시다, 이따가.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면 적용이 되지만 예전에는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달았냐. 공사 금액과 연면적에 따라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은 설령 산재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적용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재 적용 못 받으면 그죠 근로기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건설업에서 혜택을 거의 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붕 떠버리니까. 그죠? 그것도 건설업 전면 적용시키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근데 보세요 일단. 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상시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혜준 노사.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만 내가 연차도 받을 수 있고 해고의 어떤 위험성에서도 좀 보호받을 수 있고 나름 가산수당도 좀 그죠? 받을 수 있고 연장 근로도 좀 덜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 마찬가지로 산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1명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다. 그런데 여전히 왜 이 조항이 살아있죠?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이 조항이 살아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했던 숙제와 연관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조 1항
자, 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농업, 임업, 어업, 수려법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요.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사업자, 농림업, 농림수산업, 개인 사업자인 농림수산업인데 5명이 안 되면 이거는 산재가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제대로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실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법도 그에 맞춰서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눠. 이게 무슨 소리지? 법조문 읽다 보면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해요.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포기하게 되죠. 이해하기를.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예시를 보면 돼요.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사이버 직무비제에 있는 사례인데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14일 동안 이제 어느 사업장이 있어요. 사업장이 있는데 매 이제 그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20년 5월 달이고 1일부터 31일까지 쓴 근로자 수가 나와 있죠.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이라고 해놨고, 그러면은 5월 1일에 최초 근로자를 채용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최초 시작한 1일부터 14일까지 사용한 근로자 수가 있죠. 요걸 다 더한 다음에 14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5명 이상이 되면 되죠. 근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미루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2일부터 15일까지를 다 더하고 다시 14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럼 계속 해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5월 4일부터 17일까지 했을 때가 5명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5월 4일이 성립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쭉 카운팅을 했는데도 5명 이상이 안 됐다. 그러면 산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최초로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5명 이상이 된다, 14로 나눴을 때, 그때가 최초 성립이 되고, 그때부터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적용된다. 적용시켜준다는 의미고. 약간 어렵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5인 이상이 됐는데 갑자기 좀 어느 기간에는 또 사람이 너무 줄어들어서 5인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상관없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는 의제 적용될 겁니다. 의제 적용. 그러니까 사업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쨌든 계속 네. 되어 있는 상태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도. 순간 당황했다. 질문이 나올 줄이야. 아마 근데 취지상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실무를 하다가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살면서. 딱 말문이 막혀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방금 김희원 노무사가 얘기한 대로 5월 4일부터는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14일로 나눴을 때 근로자 수가 5명 안 된 경우 어떡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산재 적용을 시켜주자는 거고 5명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영세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등으로 인해서 원래 안 해주는 건데 5명 이상이면 그래도 영세하지 않다고 하니까 해주는 법의 취지이겠다. 두 번째 뭐냐면 최근 트렌드가 현재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 됐다가 다시 물리는 경우가 가능할까? 온당할까? 사업주의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나 스스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아까 배웠던 당연 적용이 있고, 임의 적용이 있고, 의제 적용이 있는데, 이거 의제 적용으로 포섭해서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이거에서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상담을 할 때가 있어. 혹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답변을 했지만 뭔가 찝찝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어, 가능하면 당일에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답변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전화해 혹은 메시지로 제가 드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답변을 받은 사람은 거꾸로 고마워해요. 실수했으니까 이 사람 전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근데 내가 이거를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한다? 스스로를 망치는 게. 혹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답변을 내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거야. 다 각자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나도 예를 들면은,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마음이 많이 막힐 때 어떻게 했냐면은, 어느 상황인가를 먼저 따졌어요. 전화로 한다 그러면. 일단 들어요. 선생님, 제가 미팅 중이라서, 이따가 좀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끊어. 빨리 찾아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고 뭐예요 이거 막 하고 하고 나서 다시 모서 가다 놓고 선생님 지금 회의 끝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도 된다. 근데 만약 대면이야. 대면이면 선생님 그거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요럴 가능성도 있는데 100% 뭐가 됐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약정서 위임장을 체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정보공개 청구해서 정보를 봐야 되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나는 그걸 기회로 삼아요. 오히려 뻔뻔하게. 그런 자기만의 대처법 필요합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를 오래 하는데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이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온 거고, 우리가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 적어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굉장히 모르는 표정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이분은 굉장한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사 며칠밖에 안 됐지만 향후에 1, 2년, 3년 정도는 그런 상황들, 무수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나름대로 내가 막힐 수 있는 상황들을 그려보고 나의 매뉴얼대로 행동하자.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설령 상담 오신 분이 100%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고 가지 못했더라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침착했던 분. 이 사람이라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게 더 중요한 팁이에요. 이 내용보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적용사업은 이겁니다. 그냥 당연히 적용되는구나. 예외가 있는데 농림업, 수산업, 개인사업, 5인 현실에서 만나기 좀 어렵긴 하겠구나. 하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있었지라는 정도만 살짝 기억하는 정도?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어려운 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아, 건설업이 김희준 노무사 건설업
혹시 실무상 좀 해봤어요? 건설업? 이 보면은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또 법인이 또 있더라고요. 전문으로 하시는 법인이 있고, 특히 건설업은 산재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너무나 관련이 많죠. 임금체불하고 너무 관련이 많고, 산재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예, 이게 크게 보면 보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기관이 어, 앞으로 우리와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부서가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재활보상부가 있습니다. 이제 보상의 방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가입지원부가 있어요. 가입지원부. 가입지원부는 말 그대로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입과 적용. 사업장, 주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죠. 재활보상부는 근로자의 특성이 맞춰 있어요. 건설업에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면은 이제 보험료,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이런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린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가 있고 보험료 경정 청구라는 거를 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 우리가 소득 1년 이후에 뭐 하죠? 연말정산하잖아. 똑같아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인데 그거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찾아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정 청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런 것들을 특히 건설업이 많이 있고 이제 보험료 관련된 된 거죠. 그리고 건설업은 또 특고 종사자들이 많죠. 이제 뭐 건설 기계 같은 것도 그렇고 십장 오야지 분들의 근로자성도 좀 문제가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일단 건설업에 있어서의 이제 그 업무 관련성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 사고인 경우에는 어,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상담이 오는 경우는 왜 오냐면은 도대체 누가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업주냐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다 회피한다 사람들이 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 이슈,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도 건설업하고도 뭐 관련이 많이 있고 제조업도 관련이 많이 있고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당연히 건설업도 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의 건설업에서의 이제 대상이 되는 이제 쟁점은 뭐냐면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사장님이 적용 책임이 있는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 아까 우리 봤지만은 건설업을 먼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본 규정이 있죠. 아까 이 시행령 2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이 내용이 또 있는데 가장 밑에 2항에 보면은 그 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예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산재법상 얘기하는 건설업은 그냥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을 산재법상 건설업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요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까먹을 텐데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 그 건설업입니다. 근데 뭐 이제 집안 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구축물, 건축물을 설치하는 거죠. 해체까지 다 건설업이죠. 해체까지.
건설업 해체하는 업에서도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근로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브레이커라는 전동 공구를 사용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석공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해체업에서, 그 해체업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사용이 금지됐지만 성면이라, 성면이, 하지만 지금은 사용이 금지됐지만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아직도 성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노출되느냐? 해체할 때. 성면은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1급 발암들. 그냥 노출이 되는, 노출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노출만 돼도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같은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여기서 삼겹살도 꺼먹고 했다고 하죠. 성면파, 성면 슬레이트 위에서. 네. 어쨌든 이 건설업이라는 거는 정의가 한국표준산업교육회사 건설업이구나. 일단 이 정도는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업 같이 보이는데 비슷한 다른 업들도 있죠. 조경, 광업. 광업은 건설업이 아닌 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이런 것도 건설업은 아니죠. 부동산업도 구분되는 개념이고,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자, 아까 우리 그 적용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이제 내용인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건설공사인데, 예전에는 공사 금액과 연면적에 따라서 현재법 적용 대상을 갈랐지만, 이제는 이제 18년도 7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모든 건설공사에 당연히 적용된다. 근데 웃긴 거는 고용보험은 또 따져요. 산재보험은 안 따지는데 고용보험은 건설공사의 금액하고 연면적이 미달되면은 고용보험을 안 냅니다. 이것도 참 좀 납득하기는 어렵다. 네. 달리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지침의 허점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렌드가, 이제 산재의 트렌드가 근로자성도 확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당연 사업장으로 인정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법 시행령도, 법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이버 직무규제와 동일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침이 있어요. 규정과 지침. 그 지침을 만들어서 소규모 사업에 확대 적용을 하자라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어라고 난 생각해요. 용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우리가 향후에 상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설 사업자와 건설 기술인을 구분을 해야 돼요. 실무상 보면은 이거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소위 말해서 건설 기술인이 누군지를 알면은 더 편할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팀장님, 단장님, 이런 분들을 건설 기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면허가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건설업에서 직접 하느냐, 직영으로 하느냐, 도급해서 하느냐, 이런 용어의 정의. 건설공사를 직접 한다는 거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만으로 한다는 거죠. 도급을 안 쓴다는 거죠. 구분되는 개념이 있는데, 직접하고 직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직영은 직접 하거나 기술인에게 도급하거나. 크게 보면은 직영이 있고 직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영은 누구에게 도급을 하느냐? 건설 사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인에게 도급을 해야 직영인 거지. 사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걸 직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영이 아니죠. 그건 더 이상 사도급을 준 거죠. 완벽하게. 내용이 다소 딱딱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자, 이 지침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하고 네, 각종 특례들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가볍게 살펴볼 텐데 이 내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산재보험 관계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흡수해서 포섭하게 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일일이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산재보험을 또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기존에 있는 사업장으로 흡수 적용해 버리자. 너무 번잡하잖아. 봐주자. 확대하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인데 하나씩 가볍게 살펴봅시다.